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연이 있어 60이라는 나이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포기하기 싫은 여자로서의 꿈이 있어요. 바로 따뜻한 가정에서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 운전 일을 하던 남편은 밤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졸음운전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누구를 탓하지도 못하고 오롯이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더 서러운 일을 겪어야 했어요. 당시 저는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사별을 한 뒤 저 혼자 시댁에서 살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남편 죽음의 원인으로 몰았어요. 남편은 사고사한 것인데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같은 것이랑 아들이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너 때문에 돈 번다고 그 힘든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거 아니야.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이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아직 멀쩡히 살아있었어. 아들을 잃은 슬픔은 남편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렸어요. 사람 한 명 죄인으로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슬픔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지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해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밥만 축내니까 혼자 돈을 벌다가 변해당한 거 아니야. 정말 쓸모없는 걸. 어쩌다 저런 것을 만나가지고. 시댁 식구들은 슬픔을 저에 대한 미움으로 바꿔서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해져 갔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장을 보러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시기에 어쩐 일로 배웅을 하시나 했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저만치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는 제 뒤쪽을 향해 소금을 마구 뿌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불운한 것이 걸어 들어와서는 어쩌다 저런 게 들어왔는지 몰라. 다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네. 어떤 때는 돌아보면 소금뿐만 아니라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제가 떠나온 길 쪽으로 물세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괴롭힘이 끝나는 것만 기다렸지만 시댁 식구들은 점점 드러내놓고 남들 앞에서도 괴롭히는 등 끝나기는커녕 심해져만 갔어요. 저는 이러다가 상처로 가슴이 얼룩질 것만 같았죠. 저에게 깊이 박힌 미운털을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빼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았죠. 매일매일 눈치를 봐야 했고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어요. 저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단 하루라도 푹 쉬고 싶었어요. 아니, 단 하루가 아니라 아예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어느 날 그 계획을 단행했죠.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가는 듯이 나오면서 보따리 하나만 들고 도망치듯 시댁을 떠나왔어요.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개똥밭이라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무일푼으로 도망쳐 연고도 없는 동네에 정착했어요. 처음에는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돈을 조금 모아 작은 방을 얻게 되었고 점차 살림은 조금씩 나아져 갔어요. 그래도 혼자 먹고 산다는 일이 고달프기 짝이 없었지만 시댁에서 구박당하면서 작아졌던 날들과 비교하면 훨씬 나았죠.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저에게 유일한 낙은 동네에 있는 사우나에 가는 것뿐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뜨끈한 목욕탕에서 몸을 풀고 사우나 증기를 즐기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었죠. 사우나를 즐기고 식혜나 미역국을 먹고 뜨끈한 바닥에 편히 누워서 쉬는 것이 저의 휴식이었어요. 그렇게 자주 사우나에 출석 도장을 찍다 보니 사우나에 자주 오시는 여자분들의 얼굴이 눈에 익게 되었어요.
그중 몇 분은 마주치면 혼자 반가움을 느낄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평일이라 그런지 유난히 사람이 없는 날이었어요. 욕탕에 들어갔다가 사우나실로 향했는데 제 또래 여자분과 단둘이 앉아있게 되었어요. 그 여자분도 사우나를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던 분이어서 그날은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네게 되었죠. 인사를 나누고 앉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굳이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단 둘이 있게 되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우나에 자주 오는 것이 제 삶의 낙이라는 것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또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도 이야기하게 되었죠. 제가 생각해도 제 삶이 참 기구해요.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모자라 시댁에서 남편이 죽은 것을 제 탓으로 하면서 구박을 했어요. 견디고 견디다가 여기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저 혼자 살다 보면 남편이 먼저 떠난 것이 너무나 서러워요. 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친구도 없이 지내다 보니 간만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지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 역경을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자 그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조금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남편을 몇 년 전에 잃었어요. 시댁에서 구박을 하기도 했었고 내 남편이 떠나간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주변에서는 인정사정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서러운 것이 인생인가 싶어요. 우리는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통성명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서로 나이도 같고 공통점도 많아서 우리는 금방 통하게 되었어요. 빠르게 친해진 우리는 처음에는 사우나에서 만나는 친구 사이였다가 곧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에도 놀러가게 되었죠. 친구는 남편과 사별한 후 남편의 사업을 본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정말 대단하고 멋져 보였죠.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는지 물어보니 직원들이 밥줄이 끊길까봐 실력도 없는 사람이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그래도 혼자 모르는 일을 처음부터 하려니 너무 어렵지 않았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 그걸 이겨내고 혼자 운영 중이라니 대단하다. 아니야. 주변에서 워낙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야. 남편 생전에 좋은 관계였던 사업 동료분들이 와서 나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 지금도 몇몇 분들은 오가면서 자문을 해주고 있어. 그분들 아니었다면 절대 나 혼자 경영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도 대단하다. 멋져.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건 뭘. 지금도 사실 힘겨울 때가 많아. 친구가 사업을 경영하는 상황에 대해 알게 된 후 가끔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 남편의 사업 동료분들이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둘은 워낙 친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있어도 친구는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죠. 그때 한 번씩 친구 집에 와서 사업 이야기를 하던 남자분이 있었어요. 저도 친구 집 앞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친구네 집에 있을 때 방문을 했어요.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 우리는 그분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죠. 식사를 하면서 친구와 그 남자분이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남자분은 저보다 4살 어린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이와 달리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항상 운동을 해서 몸 관리를 하는 분인 것 같았죠. 나이보다 훨씬 동안으로 보여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분이 좋은 분인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듣자 하니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종종 해외에 나가서 지내다가 오신다고 했어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한 탓인지 생각하는 게 제가 알던 보통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죠. 식사를 끝내고 저와 친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그분은 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저희 둘보다 먼저 싱크대 앞으로 갔어요. 어머, 아이 그냥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니에요. 설거지 같은 것은 원래 힘 좋은 남자가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 보세요. 도자기 그릇이라 얼마나 무거워요. 저한테는 솜털 같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집안일을 자신이 나서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두 분 모두 사별을 하셨군요.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뭘요. 이제 오래된 일이라 견딜만 한걸요. 그런데 혹시 실례이지만 결혼을 하셨나요? 네, 했었지만 잘 안 되었어요. 실패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집이 아닌 곳에서 신혼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집이 아닌 곳에서요? 네, 집에서 살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집안일을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해외여행을 하면서 지내거나 물가가 저렴한 나라로 가서 가정부를 고용해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여자들의 입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그런지 돈이 많이 필요한 일도 일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별세계 사람이구나, 멋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 같았지만 이렇게 옆에서 구경할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저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는지 그분은 종종 제가 친구네 집에 있을 때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화를 나누며 제법 친해졌죠. 그분은 저의 사정에 대해서도 물어보았고 자신의 하는 일과 해외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마치 머나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 이야기들을 들었죠. 제 고단한 삶에서 잠시 빠져나오는 기분이 들어서 즐거웠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친구가 되어 돈독히 잘 지냈는데 제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이 이상하게 친구에게만 깍듯이 누님이라고 부르고 저에게는 끝끝내 C자를 붙여 호칭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친구는 동갑이니까 저도 누나라고 부르면 되는데 저만 깍듯이 부르니 제가 아직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호칭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저도 누나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안 됩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어떤 규칙인데요?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는 절대로 누나라고 부르지 않는 규칙이요.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은 눈웃음을 지으며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다가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어요. 내년이면 60인 나를 여자로 보는 눈이었어요. 설마 싶었지만 다시 눈을 마주쳐 보아도 그분은 저를 보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같이 나이 많은 여자를 뭐하러요. 돈도 많고 매너도 좋으니까 젊은 여자들이 좋다고 줄을 섰을 텐데. 저에게도 취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차분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인생의 역경을 다 겪고도 오롯이 서 있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껴요. 제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혼자 지내게 되면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나거나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는걸요.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제가 그 마음에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제가 남자로 보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당황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말고 이후로도 저를 만나면서 제 호의를 잘 봐주세요. 그날 이후 그분은 저에게 남자로 보일 때까지 노력하겠다면서 기다렸어요.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당장 단 둘이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덕분에 마음을 놓고 이제까지처럼 종종 친구네 집에서 만나면서 대화를 계속 나눌 수 있었죠.
하지만 한번 의식하게 되니 계속 의식을 하게 되고 자꾸 눈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그 후 친구네 집에 올 때 소소한 선물을 사오기도 했어요. 친구와 제 것을 같이 사왔는데 그것도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런 것이었어요. 해외에서 사온 스카프나 향수 같은 것, 립스틱이나 작은 브로치 같은 것들을 선물로 줬죠. 속물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신경 쓴 듯한 여자에게 줄 법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그분의 매너 있는 태도나 세련된 사고방식이 다시 보이면서 점점 매료되는 것 같았죠. 제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인 걸까요? 그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종종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처럼 둘이서 영화를 보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근교의 정원이나 맛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호의가 있는 상대와 데이트를 하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할 법한데 그런 일도 없었죠. 행동도 참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제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저희 마음은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항복하고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말았죠. 그렇게 연인 관계가 된 후 저는 친구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다행히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어머, 정말 잘 됐다. 어쩐지 우리 집에 전보다 자주 온다 했어. 선물 같은 거 사와도 먹을 것으로 사오던 분인데 립스틱에 브로치를 다 사오고 무슨 일인가 했거든.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그래도 참 부끄러워. 나이도 나이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요즘 120세 시대라는데 살 날이 한참 남았잖아. 멋진 배우자가 있으면 더 좋지. 그리고 너도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 참, 결혼도 생각하는 거지? 응? 아유, 결혼은 아직 모르겠어. 남들 보는 눈이 부끄러워서.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결혼해야지, 암? 그러면서 친구는 처음으로 그분의 집안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에 의하면 80이 가까운 아버지가 아직도 집안의 실세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흥분해서 떠들 만큼 그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왜 힘이 있겠어?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수전노 소리 들어가면서 모은 건물이 몇 채가 된다더라. 속물이라고 해도 어떠니? 이 나이에 남편 없이 빚만 갚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 생각해보면 친구의 말도 맞는 말이었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매너도 좋은데 돈까지 많은 집안 출신이라니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혼인 상태였어요. 이미 만나는 사이가 되었지만 만남을 더 이어가며 그 사람을 남자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저보다 어린 사람을 남자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저조차도 몰랐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고 어떨 때는 나도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특히 그 사람은 회사에서 대표로 있을 때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죠. 한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제 말에 하루는 함께 보내보자면서 회사로 데려가 준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리무진을 집 앞으로 보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이 보낸 것이었어요. 리무진을 타고 번화가에 있는 회사 빌딩 앞에서 내렸죠. 기사가 리무진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마치 사모님처럼 리무진에서 내리자 그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능숙하게 에스코트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갔죠. 아침 회의를 하는 장소부터 층마다 어떤 곳이 있는지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탕비실이나 직원 휴게실, 식당 같은 곳들도 구경했죠.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회사 중앙에 있는 작은 정원이었어요. 회사 카페에서 커피를 받아 앉아서 정원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회사 구경을 하고 있는데 비서가 와서 전달 사항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비서를 보자 회사에 들어온 직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생각이 났죠.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라는 점이었어요. 비서라고 해서 여자일 줄 알았는데 남자였고 기사도 남자, 가장 가까이 일하는 듯한 분도 남자였어요. 해외 무역을 주로 하는 회사라고 들어서 남자 직원이 많이 필요한가 생각도 해봤지만 회사 내에 남자 직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사람 근처에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인 것이었어요. 게다가 하나같이 그 사람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외모도 채용 조건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비서와 대표인 그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비서가 가고 나서 저는 그 사람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했죠. 비서도 그렇고 기사님도 전부 남자네요. 오늘 회사 구경하면서 이야기 나눈 사람들도 그렇고 여자가 있을 법도 한데 없는 것이 신기해서요. 그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껄끄러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할 때 여자를 가까이 두면 사실무근한 소문이 나기도 하니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연애는 해도 결혼은 망설였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자이든 타이든 주변에 여자가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초에 여자를 주변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보자 한시름 놓였어요. 여자 문제로 속 썩일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이 나이에 주책맞지만 재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예비신랑은 재혼을 하겠다는 저의 말을 듣고 정말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본인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알리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어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혼을 한 후부터 본인 가정도 못 지킨 남자라고 하면서 무시하셨어요. 저에게는 이혼도 큰 상처였는데 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이중으로 상처가 되었죠.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재혼식을 올리는 날이 왔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80이 넘은 나이여서 몸이 안 좋아 병원에만 계시는 상황이라 재혼식에는 참석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의 재혼식이었던 터라 아버님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이 크게 아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식을 마친 후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결국 60이라는 나이에 드레스를 입고 재혼식을 올렸어요. 젊은 시절처럼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배필을 만난 것에 감사했지요. 저희는 소수의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복하게 식을 올렸어요. 재혼식을 마친 후 정식으로 시아버지께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계시다던 80세의 시아버지는 집에 계셨어요. 병원에서 지내는 것이 지겨워 집으로 오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사실 시아버지에 대해 전부터 들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인사를 드리러 오는 전날부터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신부여도 괜찮을까? 다 같이 부족한 사람으로 괜찮을까? 하고 걱정이 많았죠. 시아버지 댁에 도착했는데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연결된 문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뵈었어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가지고 온 선물을 드렸죠. 남편이 저를 소개하자 시아버지는 저를 본체만취 하시고 바로 재혼 여부만 캐물으셨어요. 제대로 재혼한 건 맞냐? 내가 재혼식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이거 아무나 데려온 거 아니야?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니 당황스럽고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대신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저 이제 부부입니다.
청첩장 보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하나도 어긴 거 없죠? 약속 지키세요. 서류 줘봐. 돋보기 가지고 오고. 내가 죽기 전에 잘 맞춰왔구나. 그 서류 놓고 가 검토해보고 알려줄 테니까.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가 남편이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나 보구나 짐작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간 며느리가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질문 하나 없이 재혼식 증거에만 집착하는 시아버지가 이상해 보이기는 했어요. 증거에 집착하는 것이 이상한 사업가 기질인가 싶었죠. 그래서인지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내심 기가 죽었지만 두 사람이 재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아직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집을 나오자마자 만세를 부르짖었어요. 아버지에게 당당해질 수 있어서 기뻤는지 저를 안고 뱅글뱅글 돌기까지 했죠. 그저 고맙다고 하면서 남편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오래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저도 기뻤어요. 그날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잔뜩 마셨어요. 우리는 둘 다 취해서 남편이 미리 마련해둔 신혼집에 도착했죠. 신혼집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좋은 집이었어요. 방이 몇 개가 있는 건지 평생 살아본 집 중에 가장 큰 집이었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은 그날 많이 취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골아 떨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저희에게는 이제 평생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었으니까요.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제 꿈의 부푼 생활은 바로 끝나고 말았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혼식이 끝나면 제주도에 같이 놀러 가자면서 신나게 짐까지 싸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서 사라진 것이었어요.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일도 며칠 쉬기로 해서 따로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일 때문에 잠시 나간 것이겠지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없는 번호라고 안내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잘못 전화를 걸었나 싶어 여러 번 다시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재혼보다 더 현실 같지 않은 상황에 당황해서 친구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죠. 하지만 친구도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도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안내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혼자 황망히 앉아 고민을 하다가 혹시 남편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도망을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방문해 보았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때 보았던 남자 직원들에게 대표님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이상하게도 직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 상황이 꿈인가 생시인가 영문을 몰랐죠. 결국 남편을 찾지 못한 채 혼자 멍하니 서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시아버지 댁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자 후다닥 회사에서 뛰어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사색이 된 제 팔을 누군가 낚아채는 것이었어요. 저기요, 찾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절대로 남편을 찾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어떤 여자가 제 팔을 붙들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팔을 빼고 여자를 향해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재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자취를 감추면 첫 번째로 올 곳은 이곳 회사니까요.
차분하게 설명하는 여자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저보다는 이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의심에 찬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절대 남편을 찾으면 안 돼요. 제 말 들으세요. 그 여자는 눈빛으로 저에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을 보자 제가 잠시 꾸었던 단꿈이 모두 날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꿈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을 알자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일단 이 여자가 저에게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제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인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작년까지 그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저도 당했어요. 저는 머리 뒤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어요. 일단 저는 그 여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 여자는 길게 설명할 것 없다고 하면서 핸드백에서 수십 장의 청첩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청첩장들에는 남편 이름이 여자들만 바뀐 채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짧게는 2개월, 긴 건 2년에 걸쳐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거짓말 같은 사실 앞에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드디어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완전히 노란한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분하고 슬퍼서 자꾸 눈물이 났죠. 그런 저를 보면서 여자는 이 남자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 나쁜 놈이 이토록 많은 여자를 이용한 이유는 유선 문제 때문이에요. 그놈의 아버지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괴짜라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놈한테는 많은 돈이 필요 없다는 확고한 철칙이 있대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을 시기가 된 것 같을 때마다 그놈은 급히 여자를 찾았던 거예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고 증거로 청첩장을 아버지에게 내밀고 얼마 못 가 이혼하고 그걸 반복해온 나쁜 놈인 거죠.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자 여자는 안쓰러운 듯이 쳐다보았어요. 저는 머리가 완전히 꽉 차서 생각을 하기 어려웠지만 여자의 말을 듣고 나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여자와 굳이 이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냥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간단한 것인데 왜 이렇게 계속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거죠? 제 질문을 듣고 여자는 제가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충격을 받은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 남자는 10년이 넘도록 짝사랑한 상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는 다시 핸드백에서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첩과 편지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것들을 보고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진첩에는 회사에서 본 비서이면서 체격이 좋고 잘생겼던 남자의 사진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그 남자가 남편이 10년 넘게 짝사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편은 결혼 생활을 길게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기가 찬 일이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듯이 굴어놓고 그것이 다 기만이었다니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정말 분했어요. 제가 눈물을 멈추고 진정하는 것을 본 여자는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같이 갈 곳이 있어요. 그 남자한테 복수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재혼을 했다고 들어서 함께 가려고 찾았던 거예요. 저와 같이 가시겠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 함께 택시를 탔어요. 여자는 어제 갔던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죠. 저희가 도착하자 이미 시아버지 댁 현관에 수많은 여자들의 신발이 뒤엉켜 있었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 여자들이 우르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청첩장 속 여자들이 증거를 들고 와 그 인간의 실체를 시아버지에게 성토하고 있는 중이었죠. 저와 그 여자도 들어가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시아버지 앞에서 분노와 억울함을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는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한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여자들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여자들은 많이 흥분하고 분노해 있었지만 일단 시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자리에 앉았고 가정부가 찻잔을 내왔죠. 시아버지는 고뇌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 집안의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머리를 깊이 숙여 한참 사과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의 화가 아주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죠. 하지만 이 피해를 복구하기에 단순한 사과는 한참 부족했어요. 시아버지도 그것을 아는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주려던 유산은 여기 계신 분들께 피해 보상금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금액을 책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 공증서도 적어드릴게요. 앞으로 사는데 걱정 없을 정도의 금액을 드릴 테니 이 큰 죄에 대한 사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당장 집으로 공증인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유산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온 여자분에게 대표가 되어 연락을 취해 줄 수 있는지 물었죠. 여자분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공증서 작성이 모두 끝난 후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눈 감기 전까지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에게는 기간이 짧든 길든 어찌됐든 다 똑같은 며느리였습니다. 큰 실수를 하기도 했고 하니 제가 무슨 일이든 보듬어 드릴 테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오세요.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 여자들도 어느 정도 분노가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방식이 아들과는 다른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이었죠. 그 후 피해를 본 사람들의 대표가 된 여자분에게 이후에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그 남자는 결국 받으려고 했던 유산도 모두 다 날아가고 숨기고 싶었던 성향도 들켜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단호했다고 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남자는 여자들에게 드레스를 입혀 인형놀이나 시키고 사람 마음을 우습게 한 죗값을 제대로 돌려받게 된 것이었죠. 저도 넉넉하게 피해 보상금을 받았어요. 단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충격은 컸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원래 녹록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만하면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드레스 입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